반갑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입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요즘 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마치 겨울 장마, 이제 우기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겨울에도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장마 같은 그런 우리 남쪽은 비가 내리고 중부 쪽은 동해안 쪽 이런 쪽은 눈이 많이 내렸죠. 엄청나게 눈이 내렸습니다. 정말 기후가 점점 변하는 것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올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엘니뇨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쿠르시오 난류라고 있습니다. 남해 쪽하고 일본 쪽 사이에 흐르는 난류인데요. 적도에 있는 뜨거운 열을 전달합니다. 그 열이 바다 수온이 계속 올리는 거죠. 바다 수온이 올라간다는 건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 수증기가 많이 증발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남해 쪽하고 동해 쪽은 눈으로, 그쪽은 추우니까 눈으로 내리는 거고 남해안 쪽은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기 같은 그런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날도 상당히 그렇게 춥지는 않았죠. 근데 윤년이라고 있습니다. 올해가 윤년이죠. 그러니까 366일입니다. 원래는 365일이라고 하잖아요. 1년을. 그러나 4년에 한 번 윤년은 366일입니다. 즉 2월 달에 29일이 있는 연도죠. 4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2월 29일, 그럼 윤년이 있을 때마다 그 2월 29일을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걸 해봤더니 날이 안 좋았대요. 계속 안 좋았답니다. 4번이 있었는데요. 이때까지 4번이 있었는데 모두 다 2월 29일은 날이 안 좋았습니다. 2월 마지막 봄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봄이 한꺼번에 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지 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29일 정도에 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요일 날 오고 이후에 날이 춥습니다. 깜짝 꽃샘추위가 닥쳐올 겁니다. 우리 남해군도 영하로 떨어집니다. 새벽은 영하로 떨어지니까 또 동파가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떨도 씨가 부릅니다. 사라져. 넌 가끔 쉽게 망치고 싶어. 내가 쌓아온 노력들 누군가는 눈을 가리고 앞을 보는 게 편하다고 말해도 다 똑같은 걸. 결국엔 내가 만든 것들도 모두 누군가의 흉낸 걸. 작은 내 방 이 나라 이 지구에서 무엇이 그리 새로운가. 난 가끔 쉽게 죽이고 싶어. 내가 살아갈 시간들 누군가 아는 길을 가리고 말을 하는 게 변하다고 말해도 다 지겨운 걸. 결국엔 내가 부른 노래도 연기처럼 다 잊혀지고. 작은 내 맘
겨울에 많이 먹는 과일이 뭐였습니까? 귤이죠. 귤. 귤과 관련해 가지고 벌금을 과태료죠. 과태료 10만 원을 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겨레 신문에서 2월 19일자로 기사로 떴는데요. 이 평범한 주부께서 귤을 껍질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발견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근데 이 귤 껍질이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다 틀려요. 어떤 지자체는 귤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서울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죠. 각각의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 과태료 10만 원은 저는 과감하게 소송을 걸어야 된다. 이거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일괄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헷갈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해군도 물론 우리 남해군 공무원분들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뭐 그런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까지 과태료를 이렇게 부여하거나 이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더 깐깐해진다면 우리도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남해군은 어떤 종량제 봉투에는 뭘 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 쓰레기는 뭘로 버려야 되는지를 그 분류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그죠? 잘 먹고 10만 원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좋은 분류 배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외로 겨울치고는 많은 비 그리고 많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북쪽에 고기압이 하나 형성돼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동쪽 쪽에 고기압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기압이 하나 형성돼 있거든요. 거기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 저기압이 우리 한반도에 계속 정체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불었고 비가 많이 내렸고 그다음에 고기압은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중국 쪽에 있는 고기압 쪽에서 불어 나오는 바람이 북쪽의 찬 바람을 가지고 남쪽으로 우리 한반도 쪽으로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강한 바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겨울치고는 상당한 비 그리고 상당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희 남해군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간쯤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쪽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다음에 부산 쪽, 경상도 쪽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들은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비와 바람이 동시에 좀 많이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 그 저기압 쪽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면서 의외로 추울 것 같습니다. 물론 영하까지는 우리 남해군 쪽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전에 워낙 따뜻했기 때문에 최소 10도 정도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서예지 씨가 부릅니다. 하루하루. 있어도 난 슬프지 않아 그대밖에 추억이 있으니 하지만 깊은 어저 남은 추억이 채울 수 없는 걸 언젠간 나
할 말은 눈물뿐이라서 바라볼 수 없던 나의 그대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눈을 감아야만 그댈 볼 수 있다는 것에 나 이제 그대의 기쁨이 될 수 없음에 나는 또 슬퍼하게 될 거야 하루하루 지나가면 잊을 수 있을걸 그대의 모습과 사랑했던 기억들을 끝내 잃을 수 없었던 약속들을 나는 또 슬퍼하고 말 거야 하루하루. 다른 말로 하면 나날이 또는 맨날 또는 매일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아마 여러분들도 시련의 아픔이 있겠죠. 뭐 당연히 시련의 아픔을 간직하지 않은 분이 이 세상에 우리 많은 호모 사피엔스 중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다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체로 다 만나본 사람들 그리고 제가 책을 본 것 중에 영화나 이렇게 다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맨날 나날이 고통스럽죠. 그립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을 때 더 잘해주고 더 챙겨주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러나 언젠가는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잊혀집니다. 시간이 약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북극의 빙하도 현재 하루하루 녹고 있습니다. 맨날 매일 나날이 녹고 있습니다. 시간당 어느 정도만큼 북극의 빙상이 녹고 있냐면 1시간당 3,000톤이 녹고 있다고. 엄청나고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2050년쯤에 북극의 빙하가 다 녹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국내 연구진들이 연구를 한 결과 2030년에 이제 6년 정도 남았죠. 2030년에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북극의 빙하 사라져. 그러면 찬바람이 별로 안 불겠네요. 그죠? 남쪽으로. 그러나 겨울은 겨울입니다. 겨울은 겨울입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북극이 따뜻해진다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따뜻해진다는 것이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추운 것이죠. 그리고 그린란드에 있는 또 그 빙상들, 언 땅에 있는 그 빙하들이 또 녹기 시작할 겁니다. 시베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물론 날은 좀 따뜻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북극의 빙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물 위에 떠 있는 거거든요. 바닷물이 얼은 거거든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린란드와 시베리아의 언 땅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그 물은 바다로 흘러가면 해수면을 상승시킵니다. 일단 그 문제가 일단 제일 심각하고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 바로 해류의 방향. 그럼 해류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류가 움직이냐면 적도 부분은 뜨겁잖아요. 적도 부분의 바닷물은 뜨겁습니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 물은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류라고 합니다. 표층 해류. 표면에 있는 바다 위에 있는 그 따뜻한 바닷물은 바람에 의해서 극으로 움직입니다. 남극과 북극으로 움직입니다. 일단 북극으로 한정을 할게요. 북극으로 움직. 그런데 북극에는 얼음이 녹죠. 얼음이 녹습니다.
아니 얼음이 녹는 게 아니죠. 지금은 지구 온난화라서 녹지만 얼음이 얼니다. 얼 때 소금은 같이 얼지 않거든요. 소금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얼니다. 그러면 소금은 남죠. 그럼 그것은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그 찬물과 소금이 섞여서 밀도가 높아집니다. 물의 밀도는 언제가 제일 높습니까? 원래 4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4도 빼고는 전부 차가워지면 질수록 밀도가 높고 뜨거워지면 질수록 따뜻해질수록 부피가 커집니다. 밀도가 작죠. 밀도가 작아지고 부피가 커지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온도가 낮을수록 그 바닷물은 북극에 있는 물은 차가워집니다. 밀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거기에 소금까지 머금고 있죠. 원래 소금은 한 3%, 전 세계 바다의 평균은 3% 정도인데 거기 북극은 이제 더 많은 3% 이상의 소금을 함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나야가라 폭포보다 더 몇십 배 더 큰 폭포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물이 떨어진다. 북극 바다 깊숙이. 그리고 그것은 밀어냅니다. 점점 밀어내서 그 표층 그거는 이제 심층해류라고 하는데요. 심층해류 또는 열염해류라고도 합니다. 열과 염 소금이죠. 열염해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점점 밀려나가서 적도 쪽으로. 그래서 적도에 있는 뜨거운 바닷물은 추운 북극 쪽으로, 그리고 북극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은 바다 밑으로 깔려서 적도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열 교환이 바다 평균적인 그러니까 적도의 물은 조금 차가워지고 그다음에 북극의 바닷물은 조금 따뜻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해류의 흐름이 멈춰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결과. 지금 현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흐름이 언제 멈출지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멈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 얼음이 완전히 녹는다. 바로 2030년쯤이죠. 그때부터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 북극곰이 살아가지 못하겠죠? 예, 북극곰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빙하기가 도래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왜 빙하기가 와? 빙하기가 왜 오는 거야?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했는데 빙하기라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과학적 시스템, 바로 심층해류가 멈추는 겁니다. 심층해류가 멈추면 적도의 바람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것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만 2천 년 전에 빙하기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농업혁명하면 1만 2천 년 정도부터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씩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1만 2천 년 전부터 이 농업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완전히 확산된 건 아니죠. 조금씩. 왜 그러냐면 그때가 빙하기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즉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 1만 2천 년 전후쯤에 빙하기가 한 1,000년 정도, 1,000년에서 한 2,000년 사이 정도의 빙하기가 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왔냐면 바로 캐나다에 있는 호수, 에그시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자연 호수인데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아무래도 수증기가 많이 증발될 것이고 그러면서 비가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 자연 댐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담수가 북대서양 쪽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북대서양의 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금을 적게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무겁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표층해류 말고 심층해류가 작동되지 않아요. 물론 다르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행성이 충돌했기 때문에 뭐 일어났다. 그때 그 당시에 빙하기가 왔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정통적인 학계에서는 지금 바로 그 심층해류의 멈춤, 그 해류가 멈춤으로써 빙하기가 도래했다.
라고 보고 그게 전통적인 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심층 해류가 멈췄을 때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지구온난화의 역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영화가 한 편 있죠. 바로 그 영화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뜻돌 씨가 부릅니다. 사라져. 넌 가끔 쉽게 망치고 싶어 내가 쌓아온 노력들 누군가는 눈을 가리고 앞을 보는 게 편하다고 말해도 다 똑같은 걸 결국엔 내가 만든 것들도 모두 누군가의 흉낸 걸 작은 내 방 이 나라 이 지구에서 무엇이 그리 새로운가 난 가끔 쉽게 죽이고 싶어 내가 살아갈 시간들 누군가는 귀를 가리고 말을 하는 게 변하다고 말해도 다 지겨운 걸 결국엔 내가 부른 노래도 연기처럼 다 잊혀지고 작은 내 맘 나의 몸 내 얼굴까지 무엇이 그리 특별한가 난 가끔 쉽게 망치고 싶어 내가 쌓아온 노력들 누군가는 눈을 가리고 앞을 보는 게 변하다고 말해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사라져가 2030년 완전히 사라지죠. 그 결과 물론 북극곰도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빙하기가 올 수 있다. 빙하기가 심층 해류, 열렴 해류가 무너집니다. 열렴 해류가 심층 해류가 무너지면 북극에 있는 찬 바닷물이 적도 쪽으로 향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열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북극은 계속 차온 바닷물을 가지고 있죠. 계속 춥습니다. 빙하 때문에 추운 것이 아니죠. 바닷물이 더 추운 것이죠. 거기서 온도가 내려가는. 그래서 겨울이 무조건 우리 따뜻할 것이다.
이제 북풍이 겨울에는 저희들은 전형적으로 서고 동저거든요. 서고 동저. 그래서 전형적으로 한반도 쪽으로 북쪽에 북극에 있는 빙하에 있는 찬 바람,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제는 빙하 때문이 아니고 바닷물이 찼기 때문에 거기 있는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기가 얼기 시작하는 것이죠. 빙하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빙하가 많이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을 반사시키죠. 그럼 빙하가 이제 계속 쌓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햇빛을 반사시키고 그러면 북반구 전체적으로는 다 빙하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영어로 하면 The Day After Tomorrow. 우리나라에서는 Tomorrow,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할게요. 요거는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Tomorrow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봉된 영화입니다. 2004년 6월 달에 개봉했죠. 센세이션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 빙하기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그런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죠. 액션, 끝내줬습니다. 정말 재난영화, 재난영화의 한 일종류라 볼 수 있는데요. 재난영화에서도 독보적인 그런 그 비주얼을 보여줬죠. 특히 빙하가 몰려오면서 사람이 얼어가는 모습, 건물이 얼어가는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정말 CG도 잘했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완벽했어요. 영화. 우리에게 지구온난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영화이지 않을까. 물론 지구온난화가 전염병을 창궐한다든지 식량위기를 가져온다든지 해수면을 상승시킨다든지 전염병을 퍼뜨린다든지 하는 문제, 작은 종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은 바로 빙하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한번 이번 주말은 조금 춥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요건 아이들과 함께 보셔도 충분한 영화죠. 특히 아버지가 박사인데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눈보라를 뚫고 가는 장면은 정말 눈물겨운 우리 그 호모사피엔스가 빙하기 때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진출하는 그 절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빙하기가 도래된다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주 쪽으로 이제 가겠죠. 우주 쪽으로 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또 험난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30만 년 전에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가 살아남았듯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우주로 간다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화성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와 똑같은 별을 구한다는 것, 똑같은 이런 환경을 가진 호모사피엔스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진 행성을 발견한다는 것, 이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기간이 길면, 시간이 충분하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 남자. 나날이 온실가스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지구 평균 기온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루빨리 온실가스를 줄이는 특단의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탄소세를 주장합니다. 탄소세. 자기가 쓰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죠. 아무래도 세금을 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삶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지출하게 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증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정말 줄여야 됩니다.
전염병, 식량 위기, 전염병, 해수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빙하기, 마지막 막판. 불바다가 아닙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진다고 해서 마지막에 불바다가 될 것이다. 가 아니죠.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이 부릅니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오늘도 아침엔 입에 빵을 물고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온종일 한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피곤해 죽겠네. 지하철 속 이 장면 어제 꿈에서 봤나 아참 매일이지 지나치고 바쁜 이 삶에 그냥 흔하래 그 애를 보고 말야.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 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날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카페인으로 잡은 정신을 빠졌고 하루 종일 신경 쓰여 토할 것 같아. 저녁이라 다 배고픈 같이 까먹고 그지 이상하지 근데 말야 있잖아. 처음 순간 뭐랄까 그립다가 나도 웃긴데 말야.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 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날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오랫동안 나를 아는 슬픈 표정을 하고 흔적 없는 기억 받고 과거의 미래의 상황의 세계에 1, 2, 3, 4, 5, 6, 7, 8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 앞이 붉어져도 다시 놓쳐버리는 것만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날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아니야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그렇죠.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세디스트, 우리 이제 인간의 심리를 분석, 폭력적인 그 심리를 분석했을 때 세디스트는 사람을 폭력적으로 가하면서 폭력 행사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맞는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세디스트인데요. 반대로 메조키스트라고 있습니다. 메조키스트는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쾌락을 느끼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조금씩 그걸 갖고 있습니다. 조금씩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쾌감도 좀 느끼고, 조금 맞으면서도 쾌감을 조금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좀 메소키스트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고통스러울 때 더 정신이 바짝 들고, 그러면서 뭔가 꽉 막힌, 가슴이 꽉 트이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히 그런 기질만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정신이상적인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아마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즐거운 거를 좋아하잖아요. 행복한 거, 즐거운 거, 밝은 걸 좋아하는 사람, 명랑한 거 좋아합니다. 명랑한 거. 그런 성향도 있다는 거. 물론 그러나 내면에는 메조키스트적인 그런 성향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로 다 모든 사람들은 아픈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공포스럽게 우리 빙하기까지 도래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를 계속 이렇게 내뿜으면, 무분별하게 내뿜으면 뭐 빙하기까지 올 수 있다. 자꾸 아픈 말만 했는데요. 이게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 또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는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바로 이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북극, 우리와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한 우리 한 우리 지구 공동체의 한 축을 담당하고 바로 북극곰. 2월 27일은 바로 국제 북극곰의 날입니다. 국제 북극곰의 날. 정말 북극곰 작년이죠. 작년에 한 사진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녹고 있는 빙하에, 작은 빙하에 북극곰이 기대어 자고 있는 그 한 장의 사진.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죠. 정말 인간의 행위,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어떻게 북극곰이 사라져 가고 있는가 이런 과학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온실가스를 우리가 뭐 날이 따뜻해지니까 빙하가 녹으니까 북극곰이 많이 사라진다라고 뭐 그렇게 단순히 생각했는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밝혀냈어요. 미국 워싱턴 대와 와이오밍 대에 있는 그다음에 폴라베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북극곰 보호 단체가 있습니다. 요 두 대학과 이 단체가 공동으로 연구팀을 꾸려가지고 알래스카와 그다음 시베리아 사이에 있는 북극곰을 서식지 15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에 실었거든요. 1979년에는 약 12일 정도가 굶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 4년 전이죠. 3년 전이라 보죠. 2024년 초니까 약 137일로 11배가 길어졌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1980년, 1970년대라고 하면 되겠죠. 그때 당시에는 10일이었는데 겨우 12일이었는데 2020년부터 지금도 포함되는 거죠. 137일. 엄청나게 굶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굶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북극곰들은 137일이나 굶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어떻게 빙하가 녹기 때문에 해빙은 해자가 해결할 때 해자가 아닙니다. 바다 해자입니다. 바다에 있는 빙하죠. 해빙은 그 해빙 위에서 북극곰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면 물범이 그 빙하 사이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숨을 쉬거든요. 그때 그것을 보고 북극곰이 가만히 있다가 그때 그 표범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빙하가 사라졌잖아요. 이제 사냥할 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굶고 있죠. 엄청나게 굶고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5곳을 서식지 15곳을 조사를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북극곰들이 이렇게 굶고 있더라는 걸 밝힌 것이죠. 이 북극곰한테 물범이라고 하는 이 먹이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물범 한 마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북극 곤들메기 37마리를 먹어야 되고요. 흰 기러기 74마리를 먹어야 되고 흰 기러기의 알은 216개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북극곰도 채식을 하거든요. 그때 육지에 있는 검은씨 로미 열매를 300만 개를 먹어야 된다. 물범 한 마리 먹으면 되는 거를 빙하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북극곰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써가면서 먹이를 찾고 또 그만큼 더 먹어야 되는 칼로리가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지는 음식을 자기들 입장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굶는 날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죠. 연렴 해류가 그 소위 심청 해류가 멈추어서 빙하기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트 기류가 북극이 차오면 차올수록 그리고 남쪽이 적도 부분이 뜨거워질수록 우리 제트 기류라고 하는 기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찬바람을 막아주거든요.
우리 한반도 쪽으로 오는 바람을. 근데 그 제트 기류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 공기가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추워진 날이 이제 굉장히 더 추워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언제 추워질지 모르는 기상 이변이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피해도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인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인류애 말고 우리가 같은 전 지구 공동체라고, 북극곰을 공동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와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북극곰의 그런 동정심도 가질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건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같은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는 북극곰을 위해서를 줄여야 되잖아요. 아픕니다. 아픈 건 누구나 싫어. 우리 소중한 반려견들 아픈 거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북극곰도 맞아. 북극곰이 배가 고파서 아파하는 모습, 작은 빙하 위에 웅크려서 쪽잠을 자고 있는 그 북극곰의 모습, 우리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온실가스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영현, 박민혜 씨가 부릅니다. 사랑한다 말할 걸. 아픈 길 그렇게 계절이 하나씩 그려나갈 공백이 느껴져. 계절도 너 아무런 의미가 없단 걸 아는 만큼 네가 더 아파와. 사랑한다 말할 걸 떠나기 전에 말해줄 걸.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 불러도 흩날려. 그렇게 함께 지냈던 우리 추억에 남겨둔 지우고 버릴 아픔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지냈어도 문득 생각난 너의 다정한 말들에 참고 지내온 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난 또다시 울었어. 사랑한다 말할 걸 떠나기 전에 말해줄 걸.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 불러도 흩날려. 그렇게 함께 지냈던 우리 추억에 남겨둔 지우고 버릴 아픔도. 이제는 사랑한다 말할게. 지나간 계절 속에 사랑했던 너의 말들로 나는 오늘도 하루를 겨우 버티곤 했어. 널 지워버려 하면서 난 찾았어. 떠나기 전에 말했었던 너의 말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그렇게 너와 함께한 추억 가운데 가끔씩 내뱉은 서툴던 말도. 사랑한다는 건 관심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저의 주파수는 향할 겁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장 큰 사람이, 가장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관심,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을 드려요. 관심을 만약에 가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선괴담이 하나, 바로 조선괴담 중에 처녀 기실을 업은 선비라고 하는 조선괴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괴담에서는 백정의 딸이 주인공입니다.
백정의 딸. 백정 하면 조선시대 때 백정 고기 잡는 사람들이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천민 중에 천민. 그 백정의 딸이 아무래도 아버지가 고기를 만들고 나면 그 고기를 가지고 양반집에 가져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딸이 갖다 주다가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도련님이 너무나 마음에 든 겁니다. 외모가 청수하고 머리 또한 명석한 그런 도련님. 백정의 딸이 한눈에 근데 상상이 갑니까? 백정의 딸과 양반집 도련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조선시대 아닙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 그래서 이 백정의 딸은 시름시름 상사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누웠습니다. 참 우리 보리암 쪽에 가면 상사바위도 있습니다. 상사바위 한번 다음에 보리암에 한번 가시면 보리암만 보지 마시고 그 주위에 상사바위라는 곳도 있구나. 그 상사바위 쪽에 가면 횟가닥 돌이 뒤집어진 곳도 있습니다. 바위가 뒤집어진. 그건 아마 바람에 의해서 나무의 뿌리가 이 흙을 이렇게 바위 쪽을 흙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게 뿌리가 깊지 않다 보니까 아마 흙까지 같이 바위가 넘어진 바위의 일부분이 같이 넘어진 부분인데요. 뭐 자연의 힘도 한번 느낄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신기한 구경도 한번 하시는 겸 남해군에 오시면 보리암에 꼭 가시면 보리암만 보지 마시고 상사바위도 있다. 거기를 꼭 한번 들려보셔도 경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삼천포로 빠졌는데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상사병이 걸림. 그래서 이 백정이 아빠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백정이라도 아빠로서의 내 딸이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양반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도련님이 우리 딸을 한번 봐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 시대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노했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먹고 살게 해줬더니 고기 내가 사주고 이러면서 내가 먹고 살게 해줬더니 어디 우리 아들까지 내놓으라느냐 식으로 굉장히 꾸짖고 몇 가지 이렇게 곤대까지 이렇게 곤장까지 이렇게 해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딸 걱정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딸을 사랑한 우리 신부는 낮아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 저도 딸을 많이 사랑합니다.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도련님을 찾아가서 또 부탁을 합니다. 바지 가정이를 잡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되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거절당하죠. 그러다가 이 백정의 딸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도련님은 이제 자기는 관심이 없잖아요. 백정의 딸한테 자기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렸겠죠. 당연히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기가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혼자 자기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 집 귀한 양반집 교수들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만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해서 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무당이 하는 말, 도련님 뒤에 그 여자 때문에 지금 혼사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깜짝 놀란 거죠. 이 도련님은. 근데 그 이후에 하는 일마다 또 안 돼요. 어쨌든 양반인 벼슬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벼슬 공부도 잘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고심하고 있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자포자기 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럼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자포자기해서 거의 이제 그 백정의 딸이 죽기 전에 상사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먼 산만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도련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멍한 상태. 모든 의욕을 다 잃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속에 한 노인이 그리고 어찌어찌 오대산에 가면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 그 귀한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면 너의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다가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 이 도련님은 오대산으로 산을 한참 오르고 있는데 절벽이 보여요. 절벽 한쪽이 좀 깎여져 있는 조금 앉을 수 있는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겨우 걸터 앉았는데 안개가 많이 꼈어요. 안개가 또 많이 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옆에 보니까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인기척,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하, 이 도련님이 생각했죠. 아, 요게 꿈에서 나타나서 말하는 그 기인이구나. 아, 내가 은혜를 어떻게 베풀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히 안개가 있으니까 자세히는 못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개가 살 그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딱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성녀였거든요. 저는 그 여자가 똑같이 생긴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만 저는 그때 이 책을 보면서 그 상상을 했는데 귀신은 아니고 성녀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녀하고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막 자기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백정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그 백정의 딸이 귀신이 되어서 처녀 귀신이 되었죠. 처녀 귀신이죠. 내 등 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성녀가 큰 소리를 웃으면서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처음 만났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합니다라고 성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탁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밖에 시주를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시주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스님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마을에 집에 갔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 이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미인의 기준은 없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미인인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녀가 자기한테는 완전히 내 스타일이야 하는 여성을 성녀인데 근데 젊잖아요, 그죠? 젊으니까 젊은 혈기왕성에 정신줄을 놓아버린 겁니다. 너무나 뭐 소위 말해서 뿅 가버린 거죠.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그래서 그 부인에게 부인인지는 모릅니다. 그 여인에게 아리따운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래 당신이 너무 좋다. 와 미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녀하고 예,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녀가 그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나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상처 자격지심 상처라고 하기는 그렇다. 누구나 거절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절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자격지심을 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녀는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성녀라서 비를먹 탁발이나 하는 주제의 성녀라서 이 여인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줄을 놓은 상태 그만 그녀를 칼로 죽여버렸다. 그런데도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라면서 뭐 그 정도 가지고 고민하느냐 아무 걱정 없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도련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화가 치미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물론 나는 백정의 딸의 그 한 번 봐달라고 하는 그걸 거절했어요. 그것도 나는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가슴이 아픈데 어찌 이 성녀는 성녀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죄책감을 못 느끼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냥 화가 나서 그 성녀를 절벽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그 성녀는 당연히 죽었겠죠. 아이고 이 도련님은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 이 귀인인데 귀인일 것인데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여보내고 하는 한탄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집에 갔는데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싹 열었더니 검은 머리를 긴 머리 아시죠? 우리 귀신의 정인적인 모습, 예, 그런 모습을 한 여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막 피를 줄줄 흘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도련님은 자기한테 달려드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근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문이 열리든지 그 귀신이 나타났어요. 피를 조금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바로 그 여인이다. 성녀가 나를 범하려고 하다가 내가 거절하자 내가 죽임을 당했다. 근데 우리 도련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었다. 그래서 나는 도련님 등 뒤에 있는 그 처녀 귀신, 백정의 딸이죠. 그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다. 그래서 물리쳤다. 이제는 안심하시라. 내가 이제는 도련님의 수호신이 되겠다. 수호 귀신이 되겠다. 수호 귀신 좋습니다. 수호 귀신이 되겠다. 라고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나서 그 노인이 말한 귀인은 바로 이 여자 귀신, 억울하게 죽은 이 여자 귀신에게 은혜를 베푼 이 도련님. 그렇게 해서 자기는 자기 등에 붙어있던 처녀 귀신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당연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처녀 귀신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처녀 귀신. 한 번만 봐주면 되는데. 그죠? 지나가다가 한 번만 봐주면 되는데. 뭐랄까. 그 도련님이 봐주지 않는 그 바람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신분사회. 에서 도련님도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는 그 처녀 귀신이 너무나도 그 처녀 귀신은 무슨 죄입니까? 자기가 천민의 딸로 백정의 딸로 태어난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는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직업에는 기촌이 없습니다. 기촌이 없습니다. 직업에는 기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자기가 노력한다면 누구나 저는 대접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다. 지금도 나름대로 노력하면 대접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의사가 노력할 때 하고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이 노력할 때의 그 성과 결과물은 다른 외국의 북유럽 쪽이시긴 합니다만은 그쪽에서는 운전기사가 상당한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왜? 중요한 일이잖아요. 몇십 명의 목숨을 자기가 운전 잘못하면 몇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월급을 더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노래 비비의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끝으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길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는 날들 마무리했었지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